패스파인더의 박선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이 부트캠프의 어떤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스타트라는 주제로 저자이신 창원대학교 박동규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북토크는요, 제가 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스타트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주로 하겠지만 그것 이외에 여러분이 좀 흥미 가지실 만한 최신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토크는요,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스타트라는 책인데요. 책이 나온 지는 7월 20날이니까 한 석 달 정도, 넉 달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넉 달 돼 가네요. 그죠? 그래서 요 책이 나와가지고, 요 책에 있는 주제 중에서 이 책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개론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부터 또 인공지능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꽤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적인 소재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윤리, 지금 현재 이제 많은 기술 교과목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기술 교과 중에서 윤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술 교과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은 높은 수준의 또 윤리적인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학술 도서는 아니에요. 학술 도서로 가면 너무 어렵고 또 대중화하기 힘들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해드린 프로그램은 40분 정도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과학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술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럼 딥러닝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Q&A 시간도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마 기대되실 게 경품 이벤트인데 이 DX 챌린지 사업에서 이 책을 감사하게도 5권을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주목을 받았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알파고 때문입니다. 2010년도에 데미스 허사비스라고 하는 셰인 레그, 무스타파 슐레이만 이 사람들이 되게 뛰어난 신경과학에 기반한 인공지능 개발 회사였어요. 이 사람들의 역량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회사인데 구글에서 굉장히 탐을 냈습니다.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구글이 2014년도에 이 회사를 통으로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구글 딥마인드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제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어냈고요. 알파고의 알파는 이제 이거 구글의 지주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 회사 알파벳이라는 이름에서 따왔는데 알파는 최초라는 뜻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 문자에서. 그래서 그런 최초, 그다음 최고, 그리고 이제 일본어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바둑이라는 용어가 아직 국제적으로는 좀 덜 알려져 있고 일본은 개화기 이전부터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양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이제 고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알파고는 최고의 바둑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이제 알파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회사는 네이처지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학술지에 꾸준히 게임, 바둑하는 게임이라든지 혹은 알파스타 같은 스타크래프트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계속 내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제 이 영상이 뭐냐 하면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사용한 이제 그 벽돌 깨기 게임입니다. 벽돌 깨기 게임은 아마 제 세대 때, 그러니까
아주 그 오래전 얘기지만 이제 아래쪽에 있는 벽돌을 움직여서 저기에 있는 이제 저 공을 반사시켜 가지고 여기에 있는 벽돌을 깨는 거죠, 그죠? 네, 굉장히 심플한데 요 환경을 구축해 놓고요.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플레이어한테 너가 공을 놓치면 감점이야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가 계속 게임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점수를 올리는 기법을 알아봐라는 아주 간단한 규칙만 준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화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플레이를 시켰습니다. 플레이를 시켰더니 24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빨리 실력이 느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이런 이제 이건 굉장히 좀 고수들이 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에서는 이런 이제 기법들을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스타크래프트도 하는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이세돌 기사를 파트너로 선정한 이유는 이세돌 기사는 바둑 구단의 굉장히 뛰어난 실력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기로 유명한 그런 이제 플레이어였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세돌 기사가 인터뷰한 내용도 있는데 요 알파고하고 이세돌 기사의 그 대결은 요 다큐멘터리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 기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바둑에서 도저히 기계는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계자들을 만나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주고 그렇지만 이제 4차전에서는 진짜 기적과 같은 또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그렇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 판은 알파고가 있고 둘째 판도 알파고, 셋째 판도 알파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절망을 했는데 넷째 판에 이세돌이 이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됐죠. 이제 다섯째 판에서는 역시 이제 알파고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컴퓨터 바둑이 인간을 이기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죠? 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바둑이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편보다 내가 더 유리한 지점에서 뭔가 바둑에서는 돌을 둬야 되는데요. 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항상 이기려 그러면 항상 이길 수 있는 곳에만 바둑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착점이 4개가 있다고 치면 빈 착점, 비어 있는 수도 있고 흰 돌, 검은 돌 해가지고 그 착점 하나당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4개짜리 귀퉁이에 놓는 것만 해도 33, 33 해가지고 81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줄짜리라 3 곱하기 3줄 같은 경우는요 19,000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바둑판이 19 곱하기 19의 가로 세로 줄이 있고 그 경우의 수, 그러니까 착점의 수가 착점이 모두 361개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따져 보면요 3에 361승이 되는데 이게 2 곱하기 10에 170승, 그러니까 1 뒤에 공이 170개 있는 경우의 수예요. 어마어마한 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인공지능이 다 탐색해 가지고 뜬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금의 가장 빠른 컴퓨터로도 안 되거든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바둑을 두느냐? 인간 고유의 직관과 추론 그리고 추상적 사고죠. 아직 집이 없는 판세에서도 요 기퉁이에 내가 집을 지으면 될 것 같아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하거나 방어를 하면서 이제 바둑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컴퓨터 게임 이외에는 가장 어려운 게임이 바둑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둑에서 알파고는 가장 승률이 높은 수를 찾아가지고 이기죠. 그게 이제 기술이 뭐냐면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타리 게임 하는 벽돌 깨기 게임 하는 심층 강화 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이고요. 뭐 요 용어에 대해서는 굳이
뭐 설명드리자면 가치망, 정책망,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좀 어려운 얘기보다는 이것이 의미하는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알파고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알파고를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알파고 중에서도요, 이세돌 선수와 했던 알파고를 알파고 리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가 나오고 알파 제로가 나오고 뮤 제로가 나왔어요. 즉 알파고의 후속 버전인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바둑, 체스, 쇼기, 아타리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뮤 제로 같은 경우는요, 바둑도 뜨지만 똑같은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체스도 뜨고 일본 장기, 쇼기나 아타리 게임도 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뭐냐? 뮤제로 같은 경우는요, 알파고는 처음에 이제 기보를 알려줬거든요.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하면 돼 해가지고 약 몇십만 건의 인간이 바둑을 떴던 기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유리해라고 사람이 직접 경험적으로 전수를 해줬는데 이 뮤제로는 스스로 바둑을 뜹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바둑도 뜨고 체스도 뜨고 뜨면서 규칙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무런 규칙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규칙을 학습한 다음에 알파고의 수천 배 이상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있는 요 알파고도 굉장히 놀랍지만 이 뮤제로 같은 경우는 2019년 불과 3년 사이에 스스로 게임 규칙을 터득하는 정도까지 발전한 범용 인공지능에 굉장히 가까운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이제 2022년도니까 이거보다 훨씬 발전했겠죠, 그죠? 그래서 엘로 점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바둑판에서의 이제 랭킹을 수치화한 건데, 요게 이제 알파고리가 한 3,700점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뒤에 나온 알파고 마스터는 4,800, 그 뒤에 알파고 제로는 5,000, 그 뒤에 나오는 뮤제로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훨씬 높은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 그 딥마인드는요, 바둑에만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코딩까지 그럼 해보자 해서 인간이 코딩하듯이 컴퓨터도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시도를 했는데, 이게 2022년 올해 2월달에 나온 알파 코드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백준 온라인이라는 온라인 저지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배우실 적에 여기다가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딩을 짜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 채점 프로그램이 당신의 답은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랭킹이 얼마입니다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지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코드 포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대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코딩 프로그램 대회가 열리니까 그죠? 코딩 대회에 참여해서 풀어봤는데 한 5,000명 정도의 여기 개발자분들 계시겠지만 5,000명 정도의 개발자가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얘는 한 중간 정도 상위 54.8%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 코드 생성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대회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보인 거는 이 대회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요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이게 이제 코딩하는 건데, 여기는 바로 실습이 가능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코드 딥마인드.com인데요. 자료는 제가 어떤 채널이든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많은 문제를 패스 페일로 나오는데요. C++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이고 파이썬도 랭귀지입니다. 패스는 풀었다는 말이고 페일은 실패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좀 길죠. 그래서 사실 문제 읽기도 되게 버거운데, 그죠?
자, 이제 요 문제를 너가 풀어봐. 요 입력이 요렇게 주어지면 출력이 요렇게 나오도록 해라고 이제 문제 제시자가 주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고 인공지능이 문제를 일단 해석해야 되겠죠. 해석한 다음에 코딩을 스스로 해냅니다. 지금 이 실시간으로 바로 코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색깔이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텍스트에서 어느 부분을 읽고 이 부분을 코딩했어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잘 짜죠, 그죠? 네. 물론 여러분들이 그 GitHub에 보면 오토파일럿인가요? GitHub에도 그런 코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령만 주면 그걸 이제 스스로 코딩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요걸 보면 굉장히 섬뜩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로봇이 스스로를 고쳐서 스스로의 성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로봇이 일반 지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반성해보고, 그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아, 내일은 내가 이렇게가 더 보람차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듯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신의 알고리즘까지 고쳐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일반 지능, 그러니까 초지능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지실 만한 건데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인데 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바나나 껍질로 만든 의자를 그려줘. 보름달과 파리 에펠탑이 같이 있는 그림을 보여줘. 여기서는 해변을 걷고 있는 큰 분홍색, 검은색 코끼리를 그려줘 라고 우리가 문장을 입력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장을 얘가 해석해서 자기들이 학습한, 인공지능이 학습한 굉장히 방대한 이미지 중에서 스스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해변을 걷고 있는 분홍색 코끼리 혹은 검은색 코끼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이 달이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유튜브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 명령을 이렇게 준 거예요. 고대 로마의 스파이더맨.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 고대 로마에 있는 스파이더맨 그러면 뭔가 그려내기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달이가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준 게 요겁니다. 이거 보면 인공지능이 상상력이 없다라고 말하기 참 곤란할 정도로 그죠? 인간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상상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네. 스파이더맨을 뭐 여러분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 그린 거고, 이거는 화산 분화 현장에서 발견된 아이폰, 이게 이런 그림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자기는 아이폰의 이미지와 화산 이미지를 계속 학습해가지고 이걸 그려냈고요. 최후의 만찬, 랜선 파티, 유아 스타일 이런 키워드만 줘도 얘는 이와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유화를 그려내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가질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 콜로라도 스테이트 뮤지엄이라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국립박물관 같은 데서 대회를 열어요. 그 중에 이제 디지털 아트 대회를 여는데 그 디지털 아트 대회의 수상작이 바로 미드전이라고는 아까 보셨던 달이와 같은 인공지능 생성 프로그램인데요. 미드전이는 월 10달러 정도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돈을 내고 거기다가 이제 뭐라 치면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주거나 키워드를 주면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인카네이트 게임사라고는 이 최고 경영자께서 자기가 여러 가지 문장을 입력한 거죠. 물론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조금 더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시어트 오페라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품을 이제 만드는데 얘가 자그마치 1등을 한 거예요.
사람들도 지금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 이런 걸로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특히 웹툰 작가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이 바로 요겁니다.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요. 사람이 텍스트만 입력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페라 극장의 배우들의 뒷모습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이제 여기 약간 절벽 같은 좀 그런 이미지거든요. 요런 이제 놀라운 작품인데 이 원근법이라든지 빛 같은 것도 섬세하게 잘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수상을 했는데 한 트위터에 어떤 트위터리안에 올렸죠. 예술의 죽음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다. 인간은 그림을 그릴 때 자기의 의도라는 걸 담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그런 것도 없는 애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수상을 하고 도대체 인간은 뭐냐? 굉장히 예술이 뭐냐라고 하는 굉장히 좀 약간 절망적인 멘트도 남긴 바가 있고요. 그 대회에 실제로 이렇게 이제 리본이 붙어 있고 수상을 했던 그런 게 실제 이제 사진으로 올라왔었죠. 그래서 미드저니에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별들의 바다를 걷다. 물론 이제 영어로 입력해야 됩니다. Walking in a literacy of stars라고 입력하면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꼭 돈 내고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무료로 풀려 있어요. 그래서 앱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입력하면 이걸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AI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스테이블 디퓨전 깃허브에 가가지고 다운 받아가지고 튜닝만 하면 여러분들의 서비스로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인공지능이 멀지 않다는 거고요. 이용하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본 뉴스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쿠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이제 온라인 쇼핑몰 회사인데 이번 분기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한 1,000억 원 정도 흑자를 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신선식품 로스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해운대 지역이면 해운대 지역, 센텀이면 센텀에 오늘 하루 토마토가 몇 개 나갈지 예측해가지고 갖고 와서 딱 그대로 잘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게 예측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이겠죠. 그죠?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화려한 형태로 인공지능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공지능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살짝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이제 생각은 다르겠지만 헤론의 기력구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밀폐된 공간에 물을 넣고 끓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배출되면서 뺑뺑뺑 돌겠죠. 그죠? 즉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을 사람들이 꿈꿔 왔습니다. 그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인공지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이것을 인공지능의 역사에 넣느냐 맞느냐는 좀 주관적입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와트의 전기기관도 결국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자는 것이죠. 그죠? 물론 지금은 그 노동력에 정신노동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찰스 베비지의 해석기관이라고 해서 인간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지겹게 하는데 이거를 기계한테 맡겨보자는 겁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이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이 해석기관에다가 요런 절차를 주면 얘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야라고 하는 해석기관을 설명하는 작업을 했던 에이다 러블레이스라는 이제 여성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초의 프로그래머라는 명성을 얻고 있지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근대적 의미로 와가지고 우리가 쓰는 이제 의미의 컴퓨터부터 인공지능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그 역사는
영국의 암호학자이자 수학자인 앨런 튜링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볼 때는 이게 컴퓨터 같습니까? 컴퓨터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테이프네라고 하는데 얘는 재밌는 일을 해요. 테이프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에 이제 간단한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한 칸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라고 하는 상황을 스테이트를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명령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라 가지고 이 절차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다 끝내고 나면요. 얘가 덧셈도 할 수 있고 뺄셈도 할 수 있고 곱셈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학적 모델링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란 튜링을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뽑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알란 튜링이 나오는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연으로 나왔던 이 영화인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If you speak a word of what I'm about to show you, you will be. 이게 뭐냐면 독일의 암호 생성 프로그램인데 에니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호 때문에 너무 암호가 어려워가지고 이 독일의 군사 움직임이라든지 병력의 움직임을 연합군들이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다가 암호학자, 수학자들을 모아놓고 이 기계를 이제 이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일을 시키는 그런 스토리죠, 그렇죠? 이게 2015년도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가 되게 재밌고 뒤에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암호를 풀어내는 과정까지가 이제 스토리로 굉장히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 바로 앨런 튜링이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분도 역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에 크게 본다면 그죠? 시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컴퓨터를 개발한 공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란 튜링은 지능을 가지는 컴퓨터를 정의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했냐면요. 만일 인간이 만든 기계 A가 사고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기계 A가 사고를 하는지 혹은 지능을 가지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면서 실천적인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계를 방에 넣어놓고 사람을 방에 넣고요. 다른 방에는 C라고 하는 사람이 기계와 인간과 1대1로 채팅을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평가자가 컴퓨터와 인간을 확실히 구별할 수 없을 경우 이 기계를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친구랑 카톡을 하면서 그 친구가 실제 한다는 것을 느끼죠, 그죠? 만일에 어떤 채팅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항상 나한테 응답해주고 실제 한다고 느끼는데 그 친구는 실제 하지 않는다면 인공적인 지능에 의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실제 친구와 기계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 기계는 지능이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나의 친구가 지능이 있듯이 그죠? 네. 형체만 물론 다를 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주장이 꼭 그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으나 굉장히 명확하게 지능을 가지는 기계를 정의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고 학자들 간에 일치된 정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생님, 지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뭐 지적인 능력, 학습 능력 이런 걸 지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술하는 능력 이것도 지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 자체가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워요. 사람마다 또
지적 능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엄이 무시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능은 정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이전에 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그럼 조작적으로 한번 정의해보자라고 하는 알란 튜링이 문을 열었고, 실제 알란 튜링에 의해 가지고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온 거는 지금부터 거의 한 80년, 7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컴퓨터가 1948년 무렵, 45년 뭐 그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컴퓨터 기술이 발전되던 시기 1956년도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지 한 3년 정도 지나서네요, 그죠? 다트머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이제 컴퓨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은 띵킹 머신, 기계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혹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 미국 내에서 혹은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제 명망 있는 학자들을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트머스 회의라 그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합니다. 그전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이후에 단어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창시한 사람은 존 메카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창시라기보다는 여러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띵킹 머신이라고 그동안 통상적으로 불리던 것을 그냥 artificial intelligence를 하자라고 하고, 학회 이름을 Proposal for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해서 공식적으로 이때 artificial intelligence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찾아가다가 이게 답이 아니네 하면 다시 빠꾸 하자,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다른 문제를 풀다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금고에 비밀번호가 있고 내가 그걸 모른다고 치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안 되면 다시 하고 안 되면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기계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교적 초창기의 발상이었습니다. 이걸 용어로 이제 백트래킹이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인공지능은 1956년도에 탄생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래, 기계가 말이야 생각까지 한다면 마침내 인류의 수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헤론의 기력구처럼 인간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기계가 스스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될 것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1980년대에 인공지능의 1차 겨울이 옵니다. 왜 그러냐?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시도가 굉장히 좌절된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도약을 합니다. 그래, 새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안 되네 해서 이때쯤 되니까 이제 학자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야, 인공지능 이거 결국 안 되잖아. 1차 겨울도 겪고 2차 겨울도 겪었는데도 안 되네. 그러면서 저희 같은 이제 연구자들은 논문도 안 나오는 연구 10년, 20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테뉴어, 정교수도 못 되고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연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 뒤에 2006년에 딥러닝 알고리즘이 등장하고 알파고가 이 세도를 이기는 현재 상황이 되면서 이제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얘는 크게 이제 두 번의 겨울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은 이제 핵겨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핵겨울은 이제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대립 때문에 발생했던 이제 발생 가능성 있는 핵전쟁 이후의 아주 암울한 미래, 핵겨울에 이제 비유를 해서 인공지능의 겨울, 아주
추운 침체기를 이제 지칭하는 용어가 된 거죠. 1965년 그리고 1967년 초창기죠. 이 당시 사람들이 허버트 사이먼, 마빈 민스키 이런 사람들이 기계는 20년 내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65년 뒤에 플러스 20하면 85년도인데 한참 멀었잖아요. 아직도 기계는 사람보다 못하죠. 그래서 이 당시는 굉장히 기계에 대한 기대가 넘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풀려고 했냐면은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로 만들어 보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언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기호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단어들을 전부 기호화 시킬 수 있겠죠. 단어, 기호, 널, 컴퓨터, 문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전부 기호화 시킨 다음에 이 기호로 만든 것을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다음에는 요런 기호가 나올 수 있도록 너가 예측해봐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명제까지 또 이끌어내야 되니까 내가 A = B이고 B = C이면 이라는 것을 주면 컴퓨터가 이것으로부터 A = C라는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러면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A = B라고 하는 이 명제만 자꾸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기호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날 컴퓨터의 인공지능의 주류가 되는 게 연결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뇌 세포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경세포의 가장 이제 그 기초 단위인 뉴런부터 구현해가지고 걔들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게 이 연결망을 학습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시도가 있었는데 초창기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 방법을 시도했고요. 지금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연결주의라고 해서 요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시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렸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연결주의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되네. 다시 이걸로 가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것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뭔가 뭐 연결이 되게 많고 층이 많죠. 그래서 요거를 지칭하는 단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뒤에 이제 연구자들이 붙인 겁니다. 이제 얘가 왜 안 되느냐, 기호주의가 왜 안 되냐. 아까 제가 인간의 언어를 기호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어. 이건 아침 시간이죠. 아침 먹고 나왔니? 아침 식사죠. 사람이 말 타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한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친한 친구랑 얘기하다가도 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넘어가죠. 네. 195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계 번역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러시아가 과학 기술 면에서 그때 소련이었죠, 그죠? 미국을 능가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스푸트니크도 막 먼저 우주선도 먼저 쏘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주인도 먼저 보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러시아어를 영어로 빨리 번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꼈던 거예요. 그 당시 미국 수학자들은 러시아어를 공부를 해서 러시아의 뛰어난 수학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자동 언어 처리에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언어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아니 연구비를 이렇게 수백억을 줬는데 왜 번역이 안 돼? 라고 해서 미국 자동 언어 처리 자문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원인이 뭔지를 파악시킵니다. 그랬더니 2년 동안 검토해 보고는 쓸만한 기계 번역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연구비를 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인공지능의 침체를 가져왔던 원인이죠. 지금 인공지능의 성숙기 아까 보셨죠? 왜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기를 누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데이터가 많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시기 이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박동규 교수라는 사람이 뭘 한다는 정보를 많이 얻죠.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스마트폰으로 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죠. 거기다가 해시태그 달죠. 그게 전부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알고리즘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데이터가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딥러닝 알고리즘이 탄생한 거예요. 여기 유명한 분이 제프리 힌턴, 얀 르쿤, 조슈아 벤지오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이 기존의 그 기호주의를 벗어나서 연결주의로 인간의 뇌세포를 닮은 이제 뇌의 구조를 닮은 컴퓨터를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좋은 게 등장했어요. 그게 딥러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보면 뉴스나 이런 데 인공지능 나오면 딥러닝 나오죠. 그죠?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딥러닝 기술입니다. 또 하나 뭘까요? 여러분의 비트코인 채굴기로도 많이 쓰이는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요즘 엄청 빵빵하거든요. 이 빵빵한 그래픽 카드가 얘는 인공지능 연산을 전용으로 하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요. 텐스플로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CPU 하나가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은 GPU라고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 그죠? 그림도 그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멋지게 멋진 게임들을 뭐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병렬 처리 하드웨어가 너무너무 발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내부적으로는 컴퓨터는 결국 이런 연산을 되게 잘 해요. 컴퓨터는 덧셈 뺄셈 곱셈 연산은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연산들이 필요한데 각각의 코어라 해가지고 GPU에 있는 연산 유닛들이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인공지능이 해야 될 고속의 연산을 잘 하는 거죠. 그 중에 단위가 뭐 테라플롭스 이렇게 돼 있는데 1초에 16조 회 이상의 연산을 병렬적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인공지능 연구에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빠른 연산이 이걸로 이제 가능해지게 된 거죠. 최근의 연구 동향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펭귄이라고 하는 이제 사물을 보고 펭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익히게 되는 게 많은 그림을 보여주고 엄마가 펭귄을 많이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듯이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인공지능한테 가르치면 얘가 똑똑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꽃피우게 된 세 가지 기술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챌린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뭐 일기 같은 것도 그죠? 페이스북에 적듯이 그죠? 많은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게 많은 연구자와 기업의 어떤 이제 발전을 발전하느냐 망하느냐를 가르치는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넷플릭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왜 많이 봅니까? 내가 원하는 영상을 잘 추천해 주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전의 방식, 뭐 DVD 대여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져 버렸죠.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의 의사결정도 디지털화돼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이 데이터 과학 발전도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도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뭐 좀 준비한 것도 있지만 일부 되겠습니다. 네. 1부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